보스턴의 주차장 임대업자였던 프랭크 맥코트가 다저스를 3억 7천만 달러에 삽니다.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은 대출이었다. 맥코트는 토미 라소다의 반발에도 폴 디포데스타를 해임했고 자이언츠 부단장이었던 레드 콜레티에게 단장직을 줍니다. 둘의 궁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마감 시한 때 다저스는 보스턴에서 매니 라미레스를 데려왔고 필라델피아에 패하긴 했지만 2년 연속 NLCS에 진출합니다. 맥코트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자이언츠는 영광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거액의 위자료가 필요했던 맥코트는 팍스와 새로운 중계권 계약을 맺으면서 돈을 미리 받아 구단 운영비로 쓰려 했지만 사무국이 승인하지 않아 2011년 7월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2012년 3월 다저스 구단 가치는 14억 달러였습니다. 2012년 5월 다저스는 구단주가 교체됩니다. 매직 존슨이 스탠 카스텐과 함께 투자회사 구그나임의 CEO였던 마크 월터를 대주주로 투자자 그룹을 만들었고 이들은 오말리 컨소시엄을 제치고 다저스를 21억 5천만 달러에 삽니다. 오말리 컨소시엄은 샌디에이고로 갑니다. 12년 만에 다저스의 가치는 2배를 뛰어넘는 54억 5천만 달러가 됩니다. 맥코트 시절 직원 월급이 밀리던 구단에서 최고의 부자팀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는 TV 중계권 계약이 시발점이었다. 맥코트가 팍스와 헐값에 계약하려는 걸 사무국이 막았던 다저스는 구단주가 바뀐 후 대박 계약을 맺습니다. 새로운 구단주는 콜레티에게 보스턴에서 에드리안 곤잘레스, 조시 베켓, 칼 크로포드를 데려왔고 잭 그레인키와 류현진을 영입했습니다. 2013년 1월 다저스는 타임 워너와 충격적인 25년 80억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서 케이블 TV 계약자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 연평균 3억 2천만 달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턴, 컵스, 자이언츠 등이 1억 달러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저스는 연간 2억 달러에 육박하는 중계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타니 영입으로 인해 중계권의 위기와는 더 상관이 없는 팀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외 중계권은 30개 구단이 똑같이 나눠 가지고 지역 중계 수입은 48%를 수입 공유로 납부해야 하지만 그래도 다저스의 중계권 수입은 다른 팀들을 압도합니다. 새로운 중계권 계약을 맺은 후 가을 야구를 거르지 않고 있는 다저스는 2014년 11월 콜레티를 교체합니다. 콜레티는 돈을 마음껏 써서 좋은 중계권 계약을 맺고 구단 가치를 높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연봉 구조가 망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단장은 아버지가 유대계 변호사이며 야구에 투신하기 전 베어 스턴스 분석가를 했던 회계에 능통한 앤드류 프리드먼이었습니다. 프리드먼의 회계팀은 디퍼드에서 새로운 엘도라도를 찾아냅니다. 다저스는 계약 종료 후 줘야 할 돈이 오타니 6억 8천만 달러, 배츠 1억 1.500만 달러, 프리먼 5.700만 달러, 스넬 6.500만 달러, 스미스 5천만 달러, 에드먼 2.500만 달러로 테오스카를 포함하면 10억 달러, 제외하면 9억 9.200만 달러입니다. 이들의 예치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으면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치금을 넣어놓기 때문에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막대한 이자 수입을 얻는데 이는 추후 페이롤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저스의 실제 지출은 디퍼드가 반영된 계약의 실제 가치보다도 적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의 자금 흐름이 얼마나 좋냐면 다저스는 디퍼드를 요구하는 대신 스넬에게 5.200만 달러, 스미스에게 4천만 달러, 에드먼에게 1.700만 달러, 심지어 디퍼드가 없는 야마모토에게 5천만 달러의 계약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정도입니다. 배츠의 계약금 6.500만 달러를 주면서도 15년 동안 나눠주기로 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CBA 때 사무국은 디퍼드의 상한선을 만들자고 했지만 디퍼드를 통한 고액 돌파가 선수들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한 선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2012년 다저스의 연봉 총액은 1억 5.800만 달러였습니다. 자이언츠는 1억 6천만 달러로 다저스보다 200만 달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저스가 3억 3.900만 달러, 자이언츠가 2억 4.400만 달러로 다저스가 1억 달러 가까이 많았고 내년에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2018년 11월 두 팀은 13년 전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자이언츠가 다저스에 있던 파르한 자이디를 단장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자이디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놓칩니다. 저지에게 9년 3억 6천만 달러를 제안해 저지를 손에 넣는 듯 했던 자이디는 양키스가 자신들의 조건을 따라왔음에도 추가 제안을 포기합니다. 10년 4억 달러를 제안했다면 저지가 정말로 왔을까 싶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이디는 그때 얼마가 들더라도 저지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긴 재건을 해온 자이디는 지난 겨울 FA 시장에서 3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다저스와의 차이는 컸지만 지출액 규모는 다저스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이디가 했던 선택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이디는 샌디에이고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스넬과 옵트아웃이 들어간 계약을 함으로써 다저스가 지명권 손실 없이 스넬을 영입하도록 도운 셈이 됐습니다. 결국 지난 9월 30일 자이디는 해고됐습니다. 자이언츠의 새로운 사장은 버스터 포지였습니다. 자이언츠가 2021년에 성공에 취해 있는 동안 다저스의 라이벌로 떠오른 팀은 구단주의 사망과 중계권 문제에도 마른 수건을 쥐어짰던 샌디에이고였습니다. 올겨울에도 공격적인 지출을 하고 있는 다저스를 보면서 궁금해진 건 수장이 바뀐 자이언츠의 입장입니다. 9월 5일 자이언츠는 체프먼과 6년 1억 5.1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합니다. 포지의 계약을 제외하면 이정우를 넘어선 타자 최대 규모 계약이었습니다.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자이언츠에 입단한 체프먼은 시즌 초반에 부진했지만 공교롭게도 이정우가 부상을 당한 시점부터 대활약을 시작해 5월 18일 이후 10경기에서 OPS 0.868을 기록합니다. 승리 기여도 7.1은 2012년 포지 이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계약을 자이디가 주도했다고 생각해 자이디의 자리를 보존하고 투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체프먼 계약을 주도한 건 포지였습니다. 자이디 해임은 더 일찍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체프먼에게 연장 계약을 주긴 했지만 자이언츠는 페이롤을 낮추고 쉬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페이롤이 1억 8.00만 달러로 올해의 2억 4.400만 달러보다 6.00만 달러가 낮기 때문에 돈을 아예 못 쓰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에 자이언츠는 윌리 아다메스나 김하성을 영입하고 올해 재기에 성공해 센트럴리그 MVP가 됐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비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가노 영입에 도전할 것이라는 게 그동안의 전망이었습니다. 에스트로스에 입단하면서 로건 웹의 원투펀치 파트너가 로비 레이가 된 자이언츠는 하지만 선발 최대어인 코빈 번스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스넬이 좋은 계약을 맺은 덕분에 2억 달러는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이는 번스는 볼티모어를 비롯해 양키스, 보스턴, 토론토 등 AL 동부팀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가 기대하는 부분은 번스가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샌프란시스코와 가까운 곳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겁니다. 번스에게 3.500만 달러 평균 연봉을 주더라도 다른 지출을 크게 하지 않으면 페이롤을 낮추는 게 가능합니다. 번스와 스가노를 영입한다고 하면 번스와 웹이 원투 펀치를 이루고 로비 레이, 조던 히익스, 카일 해리슨의 도발이 제기되지 않겠냐 싶은 마운드는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반면 타선은 체프먼을 제외하면 피츠제럴드, 라모스, 이정우, 베일리, 슈미트, 루시아노 등의 성장에 걸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포지가 데뷔했을 때 자이언츠는 케인과 린스컴이 정점에 있었고 세이빈 단장과 보치 감독이라는 강력한 투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이언츠의 전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지는 자이언츠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